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덮쳤는데요. 우리보다 더 추운 북한은 식량난까지 겹쳐서 주민들이 겪는 이 시간은 더욱 혹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 식량은 지난해보다 18만 톤, 쌀만 해도 9만 톤 감소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최근 추정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을 식량위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식량난을 타개해보려 무진해를 쓰는 모습들을 올 내내 북한 보도를 통해 접했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오히려 사정이 악화됐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북한이 핵개발 대신 빗장을 풀고 우리와 또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한중 간에는 외교적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은 4개월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했고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 이슈엔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춘 고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대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과 한중의 고위급 접촉이 동시적으로 열렸습니다. 8월 대면회담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번엔 화상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며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건설적인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외교부 발표엔 미국은 국제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미국 책임론, 그리고 제재 무용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을 미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 차원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북한이나 혹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들 서로의 그 제안에 대해서 바로 응해야 될 구체적인 외교적 일정이나 이벤트 기간 혹은 시책이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지루한 소강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연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우리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공개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총회에선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18년 연속 통과시켰고 우리나라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장외 성명들이 나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유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유엔 안보리나 총회가 이 제 기능과 이렇게 그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집중의 그 역할, 포컬 포인트 역할을 지금 못하게 된다면은 이게 향후 수년간의 이 국제 질서의 이 공백, 혼란 이런 것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은 역사적 과제이자 우리의 도리고 의무라고 밝혔고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신화 대사는 5년째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는데 국무부는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없다며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0월에 공개한 국가 방위 전략 NDS 보고서에서 한미일 호주 간 사각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간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한 건데요. 특히 최근엔 호주와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목되는데 한편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외교와 국방장관들이 같이 한 2+2 회담에서 일본과 호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와 호주군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F-35를 포함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로 전개하는 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호주 알바니스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공동 대응하는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신안보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일본과 호주의 주변부에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국이 공동 논의하고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안보 전략은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그 소다지 안보 협의체 그리고 호주 이러한 중층적인 안보 기제를 이용해서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호주와의 전략적 그런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이후 3차례나 호주와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과 방산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10월 말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엔 호주 공군기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북한 핵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지, 그 다음에 호주와 우리와 간의 그 군사 연습훈련을 통한 우리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증강,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주와 우리의 관계는 방위산업, 이런 측면도 크게 그 동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주목할 건 한국, 일본, 호주의 밀착은 미국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의 핵심 이익인 북한 비핵화보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여러 나라들의
앞선 국가, 1등 국가 역할을 좀 자임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연대를 해나간다는 차원으로 균형 잡힌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편가르기는 심화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놓고는 미중 모두 소극적이고 북한은 국제정치에 이런 틈을 교묘히 파고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의 대학생 등 북한에서 엘리트층으로 여겨지는 청년들이 칼바람 속에 백두산 답사를 하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혹한기 백두산 답사가 이젠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청년들에게도 확대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북한 청년들은 탄광이나 농촌 등 험지로 탄원이라고 부르는 노동봉사를 가고 있는데요. 각종 노동 현장과 행사에 내몰리고 있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 요즘 북한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운차게 행진하는 청년들. 꽃다발 환송 속에 향한 곳은 탄광이나 건설 현장, 농촌 등 척박한 노동 현장입니다. 험지로 자원 진출하는 이른바 탄원을 떠나는 건데요. 얼마 전 군복무를 마친 청년도 동참합니다. 비록 군복은 못 썼지만 내가 설 자리는 저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불빛, 사회주의 불빛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전선으로 탄원했습니다. 이런 탄원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없을 순 없는데요. 처음 탄원을 결심했을 땐 집에서 외동 딸로 거의 자란 제가 꽤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뒤 본격화된 탄원을 떠난 청년들이 1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반강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부 문물에 익숙하고 이익 계산이 빠른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 청년들. 이 같은 탄원을 통해 청년들을 경제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사상 교양도 병행한다는 평가입니다. 혹한기 백두산 답사가 대표적인데요.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존의에서 촉후대의 용해를 빛내어갈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거의 매일 영하 30도의 엄동설안에 백두산을 오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칼바람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답사 인근대회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백두의 행운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3호 발사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벌였는데 광장에 모인 청년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손뼉을 치며 다 함께 춤을 추는 등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도 보이는 청년들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공식 국기이기도 하고요. 또 올림픽 종목이 됐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권도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북한 당국도 이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특히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복에 띠를 맨 학생과 청년들이 주먹을 내지르고 발차기를 하며 태권도 동작을 선보입니다. 우리처럼 태권도를 중시하는 북한은 보급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올해 태권도 유급 유단자는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급자 유단자가 812명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한 해 동안에 1,886명이라는 2.3배나 많은 유급자 유단자를 키워내게 됐습니다. 평양 서성구역에선 유단자를 태권도 보급원으로 양성해 학교와 기업소에서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태권도 보급원들이 배워주면서 그 인원수가 한 해에 언해지 10%씩 늘어나서 현재는 우리 구역이 태권도에서 전국의 앞장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나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동작과 기초 동작을 세부적으로 선생님이나 사범 동지들의 방조나 지도가 없이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국기원에 해당하는 태권도 전당에선 각종 기념일을 경축하는 경기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품새를 북한에선 틀이라 부르며 동작을 구분하는데 종류도 5개가 더 많습니다. 태권도 틀은 모두 24개로 돼 있는데 모든 틀은 조선 민족사에 남긴 역사적 인물들과 사실, 사건들의 이름을 붙였고 뜻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도복의 띠도 약간 차이를 보여 우리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5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초록색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겨울철 올림픽 당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 공연을 했고 같은 해 4월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에서 합동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악성 앱 판매자가 북한의 IT 요원이었다는 사실. 얼마 전 저희 KBS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하는 외화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자그마치 연간 20억 달러. 요즘 환율로 우리 돈 2조 6천여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탈취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와 미국, 일본 등이 사이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려운가 봅니다. 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범죄. 이번 주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했습니다.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공감이란 말이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한 편의 영화. 내밀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아는 피싱범에게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낮은 이율의 대출 상품을 미끼로 악성 앱을 깔도록 하는 피싱 조직. 하나캐피탈 본인 인증 페이지 나오셨습니까? 네. 본인 인증 한번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면은 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파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시죠? 네. 네, 그러시면 저장 또는 시작 눌러주시고요. 악성 앱을 통해 피싱범은 발신번호와 수신번호 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앱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북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컬 앱 라스트 버전 인스톨을 해준 다음에 퍼미션을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피싱범들에게 판매된 앱 화면과 판매자 남성의 말투에서 로금, 록화 같은 북한식 표현이 눈에 띕니다. 판매자는 악성 앱이 깔리는 순간 그 휴대전화는 당신 것이다라며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와이파이 신용과 배터리를 모으며 그다음에 장비 모델을 모으며 이 말단 앱을 언제 설치했는가 이게 나옵니다. 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으로 SMS 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자신감 넘치는 앱 판매자 이름은 송림. 31살의 북한 IT 조직원입니다. 송림 같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번처럼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일종의 악성 코드죠. 이것을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북한 정부로부터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 지령을 받으면 한국을 직접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중 신분을 갖는 거죠. 200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IT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성학원, 금성 제1중학교 등은 컴퓨터 수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재 양성 사업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시고 어릴 때부터 전망성 있게 키우도록 현명한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 바로 이 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이과대학 등에 진학해 주요 IT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양이과대학 출신으로 국가과학원 연구소에서 일했던 장혁 씨는 북한 당국이 IT 영대들을 조기 졸업시켜 이른 나이부터 활용한다고 전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그리고 이과대학 이런 대학들의 이제 금성학원과 금성일중학교를 위한 이제 컴퓨터반, 특설반 같은 것이 2년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졸업하고 19이 되면 현장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투입을 해서 빠르게 은퇴하는 것이 정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IT 인력들이 대부분 많이 젊고 어렸을 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상황상 해외에 더 많은 인력을 내보낸다는데요. 그렇게 파견되면 원격 근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일들을 하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모니터를 막 그 일야들께 띄워놓고 이 때문에 동시에 한 3개 내지 4개 일감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그 IT 기술이 좀 떨어지던 그 시기에는 뭐 대학생들 숙제라든가 그런 사소한 벌이부터 시작해서 대형 프로젝트 이르기까지 자기의 실력에 걸맞는 일감을 찾아서 배우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북한 IT 인력들이 바로 해커로도 활약하며 불법 활동에 나서는 겁니다. 이제 북한에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그 역 아셈블러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들여다보고 그의 기초에서 똑같은 그 C++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뭐 해커라든가 다른 범죄 또 이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들은 해당 국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발생한 77 디도스 공격. 청와대와 국회,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전부 등 한미 주요 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후 KBS와 MBC, YTN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2013년엔 우리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기도 했고 2016년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해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을 탈취했습니다. 2016년, 17년에 북한이 연속적으로 그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또 연속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재가 더욱 촘촘해지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부족한 외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IT 인력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고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디지털 자금도 훔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믹서라고 그래서 돈 세탁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돈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이후에는 그것을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추적이 안 되는 암호화폐를 이제 해킹을 통해서 얻어냄으로써 어떤 서방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더욱 심각한 건 그에게 이 탈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Not only to bypas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evade United Nations sanctions, but also to fund its ever-growing weapons program.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암호화폐의 현금 세탁을 돕는 기업이나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부와 국정원 등 7개 부처가 북한 IT 인력 고용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이제 함께 북한 인력 채용에 대한 그 사이버 경보를 한 거예요. 이제 주의보를 발령을 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차용하는 이 IT 인력이 정말 북한 인력이 아닌지를 더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북한 IT 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사회 공조로 사이버 공격을 모두 막을 수는 있을까?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한미일이 담당하는 인터넷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이런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은 미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 이런 곳들과 같이 연합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만 잡아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정보 보호 기술은 강력하다는 평가지만 보안이 뚫렸을 때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뱅킹 이런 게 해킹 대상, 과거의 해킹 대상이었다라면 앞으로는 자동차, 첨단 무기 체계 이런 것까지도 확대된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정부의 대책, 정부의 인력 양성 계획을 만들 때 좀 더 폭넓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월 해외 게임 회사를 해킹해 약 8천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북한. 최근 이 가운데 약 430억 원을 되찾았다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 국제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보다 더 촘촘한 국제사회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기업은 물론 국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로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유독 그립고 또 가슴 뭉클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고향이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네, 북녘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더 가슴에 사무치는 말일 텐데요. 추운 연말에 그런 마음들을 달래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탈북민들께는 이 남한 땅에서 고향집과 다름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땅 정착을 위해 맨 처음 머무는 하나원에서 이번에 친정집 나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여성 탈북민 가운데 500명이 모여서 진짜 고향의 친정집에 온 것처럼 음식도 나누고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하영 리포터가 이 현장에 다녀왔지만 이 시간 사정이 생겨서 출연을 못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푸근하고 온정이 넘쳤던 탈북민들의 만남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웅장한 난타 리듬과 함께 막이 오른 무대. 이어서 구성진 아리랑 노래가 흘러나오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흥에 겨운 춤바람이 일었습니다. 여성 탈북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 공연인데요. 탈북 13년 차인 이혜주 씨는 북녘 고향 사람들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살아왔는지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원을 떠난 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그 12시마다 이제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밥 다 먹으러 가고 나는 그거 다 보고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는 거라니까 계단을 막 5개, 7개 막 떼고 내려가다가 다리를 상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북한 출신 주민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정착에 도움을 얻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 바로 하나원인데요. 12주간 집처럼 머물고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직업 탐색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탈북민이 늘자 2012년부터 여성은 안성 본원에서, 남성은 화천 분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막막한 두려움을 느꼈을 시기,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함께한 하나원 동기는 서로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수는 한 가족이나 같죠. 거기다가 또 7년 동안 아무 소식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늘 친정집 나들이 통해서 만났으니까. 고향이 함흥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7년 전 이곳에서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경상도와 경기도로 흩어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못 본 사이 동생이 귀여운 딸을 낳아 조카도 생겼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게 친정 언니 또 본 것처럼 너무 설레게 좀 그렇네요. 마음이 뭉클하고. 이렇게 북녘 동포들끼리 지난 시간 회포를 풀면서 반가운 웃음소리 가득했던 특별한 만남의 장. 하나원에서 과거에 어떤 결심했던 우리 삶의 의지, 정착 의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나들이 하듯 나선 1박 2일의 일정. 다채로운 공연과 즐길거리도 준비됐는데요.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린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 체험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 과정의 하나인 네일아트도 있고 베이커리 같은 직업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고 캘리그라피 등으로 추억을 쌓으며 영농과 창업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6살 때 하나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 학생은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엄마보다 더 커졌는데요. 그냥 놀았던 것만. 누구랑 놀았어요? 아는 친구? 어렸을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보다 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던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아기 때여가지고 너무 어렸어가지고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네. 10개월 때. 임신한 채로 이곳에 들어와 출산한 여성도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고향 음식을 시식하는 부스에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사 먹을 수 있다는 대표적 길거리 음식 인조 고기밥입니다. 옛 친구들과 함께 먹던 맛과 똑같아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것도 먹으니까 북한 생각이 나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 나네. 추억에 잠겨 하나원 시설을 둘러보는 탈북민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평안남도가 고향인 차명희 씨는 중국 등지에서 15년간 타향살이를 하다 2016년 하나원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됐다는 걸 이 대한민국에서 알게 되었을 때 올 수 없는 조국에 내가 와가지고 부모의 소식을 듣는다는 게 조금 희한했고 타향살이 15년에 술 한 잔 부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 대한민국에서 술 한 잔 부어드린 거예요. 그때 진짜 감회가 좀 깊었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친정이란 걸 잊고 살았는데 친정집 나들이란 이름으로 이곳에 오니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데요. 수수한 그 초가집에서 그 부모님 곁을 떠날 때 손 꼭 잡고 어디 가든지 잘 있어라. 그래서일까 매일같이 새벽 4시면 일어나 반도체 공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억척스럽게 일을 한 지가 6년째라고 합니다. 해마다 간간히 들려오는 탈북민의 사망 소식은 계속 마음 아프기만 한데요. 과감하게 나서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있다. 내가 이렇게 못 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나를 편력을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옆에 있어요. 힘들면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의료와 주거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끊기는 정부의 특별 지원 정책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었는데요. 올 한 해도 막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내 자신한테 또 친정의 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거. 그거 항상 그거 바람이에요.
난소암 2기인데 항암 치료를 6개월 받고 지금 8개월 차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모두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그 소원도 다 이루고 북한에 있는 그 부모 형제들도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민석이가 피아노를 진짜 열심히 쳐서 한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됐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엔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에게도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게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3년 화이팅! 이제 백두혈통 이 사람들을 좀 겪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 있죠. 일단 저도 그때는 20대에 정말 총각 때인데 대학을 졸업할까 말까 할 임박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으로 본 게 김정남이었단 말이죠. 네, 고려호텔에 가서 놀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대요. 거기 보면 고려호텔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 알고 흑심을 가지고 로얄 패밀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뭔가 북한에서 간이 많이 부으신 분이네요. 근데 그 후에 보위원들이 와서 그렇죠. 바로 잡아서 그냥 끌려가서 좀 끌려가고 맞았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ICBM 발사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로 치면 한 사성 장군쯤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그 어린 소녀에게 배꼽 인사 비슷하게 홀더 인사를 깍듯하게 했는데 김 작가님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김주혜가 빼도 박도 못하는 후계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 이상 쓰는 사람들을 북한의 중산층이라고 보니 한 1,000만 명쯤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2,600만 명 정도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 꽤 많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층이라도 더 두터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전력난을 겪는 북한인데 수도라서 그럴까요? 평양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평양의 야경,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예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